정부가 악화일로인 고용과 투자 상황이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종합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유류세를 6개월간 인하하고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드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데다가 효과도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서 정부의 대책이 아니라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김광석 겸임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대책에 일단은 총평, 종합 점수를 먼저 매겨보신다면은 어느 정도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학점 주시는 분이니까. 방금 대기실에서 마주하면서 몇 점 주실 거냐고 살짝 여쭤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반어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어적인 의미에서 약 한 95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반어적이다. 반어적이다. 왜 그러냐면 뭐 되풀이되는 그런 정책 기조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까지 내내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인식을 했고 인식 수준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일단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그래서 일단 좋은 점수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그 정책적인 그런 기조들을 좀 보면 좀 부실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5점 정도 살짝 깎은 느낌으로 95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후하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잘못 인정했다는 것 정도로 95점 주면 전 뭐 예전에 장학생 됐어야 됐는데 농담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교수님은 이제 꿈나무들을 키우시는 입장이라 좀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나눠서 보자면 일단 작품성 점수는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불허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함으로써 촉발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성 점수는 못 드리겠고 다만 흥행성에서 흥행성이라면 뭐 어쨌든 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 부분에서는 한 50점 정도. 그러니까 작품성 점수가 하나도 없는 건 사실 이겁니다. SOC랑 대기업에 기대지 않겠다고 했다가 SOC 대기업밖에 답이 없구나 다시 회귀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유경제, 카풀 서비스 이런 거 하나도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창업도 유도하고 대기업을 지원하겠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꽈락을 주셨군요. 예, 네. 지금 두 분의 점수가 상당히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에 놓여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평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었다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 이런 비슷한 정책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뾰족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리면 그리고 특히 이게 취약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어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과거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돈을 주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외에 뾰족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그리고 52시간 근무제 등등해서 노동시간 개혁 정책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나마 근근히 돌아가고 있던 그 고용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작게 그나마 돌아가고 있던 걸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을 어찌 보면 정부가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도 통렬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이번 대책을 놓고 뭐 신문 아침에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뭐 단기 일자리 논란이다. 기존에 답습해왔던 땜질식 처방이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 부문의 단기 일자리 5만 9천 개입니다. 어제 포함된 대책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스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만큼 경쟁률도 셀 것 같고 좀 맛보기식으로 해서 좀 희망 고문하는 식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비정규직 그런 시스템도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끌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런 갑질이나 이런 다양한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체험 인턴 그 시스템도 어떻게 처음에는 긍정적일지라도 나중에 좀 변질이 되지 않을까.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은 이제 기존에 경력이 없다는 사람들을 채용함으로써 이제 경력을 만들어주고 키워주고 이러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단순 노동만 시키고 소위 말해서 쓰고 버린다는 느낌으로 될까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어제 우리 카메라 감독이 젊은 분들을 위주로 인터뷰를 네. 받아서 그런지 이 공공형 체험 인턴 네. 그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표현들이 굉장히 신랄합니다. 네. 희망 고문, 맛보기, 쓰고 버린다. 예. 제가 인상적인 표현만 여기 적어놨는데 글쎄요. 고용 창출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우리 젊은 청년층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희망 고문에 그치는 건 아닌지 여러 감정들이 여기서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청년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하나의 멘트가 현재 고용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런 체감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5만 9천 개의 일자리, 그럼 우리나라 현재 취업자가 2,600만에서 70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약 5만에서 6만 정도 해당하는 일자리가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냐부터 일단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좀 좋은 점수를 드렸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 고용 문제가 단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네네. 그리고 정책적인 기조 때문에 고용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게 대표적인데 지금 제가 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이 대책안을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구조, 경기,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현실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책적인 요인도 일자리 문제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조선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업이나 숙박 음식이나 도소매업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안은 이쪽에서 찾지 않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구조조정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이런 건설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해안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언젠가 컬럼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일자리가 실업자를 만든다. 이게 뭐냐면 일자리, 청년 인턴제와 같은 단기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예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비경제 활동 인구고 일자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계속 비경제 활동 인구니까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단기 일자리를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런 단기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청년들을 또 실업자로 정의상으로도 실업자로 내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같이 맞물려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만큼 일자리 대책, 응급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고용 상황이 그만큼 지금 힘들다라는 거, 심각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라도 해봐야 되는 예. 시점이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도 그렇고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랬고 항상 이런 대책이 등장하는 게 이거라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고용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정이 어려워질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 봄이죠. 이게 단기간에 하고 끝나고 나서 내년 봄 이후에 대규모 졸업자가 나온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기업 인턴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인데 네네. 제가 IMF 외환위기 당시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이 와중에도 어떤 꼼수들이 벌어지냐면 정부에서 그 기관에 해당 인건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기업이 그 와중에 내규를 만들어서 네. 그 차액을 만드는 거죠. 아. 내규상으로는 우리는 일당이 4만 원이 아니니 우리 일당은 3만 5천 원으로 해놓고 그 차액을 또 챙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온갖 그 본인들이 해야 하는 자문은 떠넘기고 사실상 인턴이지만 일은 정규직 직원으로 시키면서 말 그대로 앞서 한 학생이 인터뷰한 내용이 참 가슴 아팠는데 단기간에 쓰고 보내는 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전혀 주지 않고 네. 정말로 쓰다 버리는 인력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이번 대책이 이제 포함된 것 중에 또 다른 한 부분이 민간 부문과 관련된 그러게요. 대책입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요. 사실 일자리 저희 먼저 얘기했던 5만 9천 개는 가장 아래에 있었고요. 이 민간 일자리 부분이 그 위에 있었거든요. 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정부가 지금 약간 그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친기업 정책 모드로 전환했다,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의견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포커스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뭐 새롭게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일자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었죠.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쪼개기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려왔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들을 보면 역시 이 일자리는 전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현상은 지금 투자가 위축됐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2018년, 2017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계속 19년에도 여전히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5만 개든 10만 개든 만들어도 2,700만 일자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네. 결국 민간 부문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투자 위축에 따른 고용 침체가 장기화되겠다라는 것을 현실 문제를 인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편향적인 그런 일자리 대책, 왜냐하면 정책적인 요인도 이 일자리 문제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거거든. 여기서 정책적인 문제는 실질임금인 거죠. 실질임금이 2018년 들어서 4.6%나 올랐어요. 이 4.6% 오른 것은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임금은 오르고 근무 시간은 제한하고 그렇죠. 그런 규제는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강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여건 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의 기업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상황에서 역시 유턴 기업을 계속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와서 투자하고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싶다 하는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이런 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기업 빼고 잘해보겠다. 이게 이 정부의 어찌 보면 전체적인 일자리 방향이었어요. 우리는 대기업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아파트 많이 지어서 경기 부양하는 거 그거 안 하겠다. 이 공식적으로 나왔던 언급이죠. 네. 그리고 건설 투자, SOC 이런 걸로 성장률 띄우던 촌스러운 시대 지나갔다.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기획재정부 사이의 온도차도 어느 정도였냐면 김동연 부총리가 대기업들 만나고 다닐 때 청와대에서 기업들에게 구걸하는 것이냐 이런 발언까지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대통령이 인도에서 현지 공장 세우는 그 한 대기업 총수를 만날 때도 만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기업은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를 하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논리를 받아들이는데 정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대기업은 같이 가는 파트너입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단죄하면 되는 것이고요. 같이 상생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그동안 마치 기업은 죄악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나치게 터부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뒤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겠지만 뭐 현대차에 대한 어떤 뭐 부지를 사용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 이런 것도 사실 좀 보류해 온 것이 특혜 논란 아니면 기업과의 유착 논란, 이런 거에서 지나치게 정부가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SO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SOC 예산도 늘리고 관련 사업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고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해오던 걸 안 하겠다 딱 선언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기존에 마땅히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안 하고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마땅한 절차들을 건너뛰게끔 만드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이미 질문을 할 걸 알고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정말 이 정부가 이제 투자 확대 방안 하나로 그 예전 한전 본사 부지, 이 현대차가 추진하는 그 신사업 건립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빠졌단 말이죠. 아마도 그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직 다 내려놓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도 드는 부분인데요. 그 행여나 전 정부와 비슷하다, 결국은 기업 정책이 과거와 다를 게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기업에 대해서 그 좀 터부시하는 그런 정서는 있는데, 급한 불을 꺼야 하니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하고 친해 보이는 느낌도 싫은 거예요. 근데 기업 자체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업은 그냥 존재하는 경제의 어떤 플레이어 중 하나일 뿐이지 대기업은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그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앞서 우리가 심도 깊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가 소위 컨셉을 못 잡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스타트업들이 연거푸 나왔다가 지금 도산하고 구조조정하고 그 대부분 청년들이 만든 일자리였거든요. 굉장히 희망차게 시작했다가 그런 기업들이 도산하는 마당에 창업은 지원한다고 하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1인 여행사 이런 거 만든다고 하는데 카풀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을 내려서 시작해도 벌써 했었어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뭐 저기 뭐냐, 연애하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은 못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연인인데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이런 건가요? 제대로 된 밀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깐 첨언을 한번 드려보면, 네. 오늘 아침에 좀 재밌는 기사를 좀 봤는데요. 대기업 총수들이죠. 네. 삼성 그리고 롯데, SK, 이 총수들이 이제 이 감옥에 있다가 네. 나오면서 대규모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발표를 내놨죠. 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까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어느 부분에 투자할지 신사업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면 이제부터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뭐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 의사결정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재밌는 그런 투자 판단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신사옥뿐만 아니라 너무 갑자기 급진적인 친기업적인 정책 기조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또 국민들의 또 비판이 또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또 그런 것들도 이제 신사옥 규제까지 얘기가 여기서 담겨 있으면 그 순간 너무 많은 비판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유류세 15% 인하안도 나왔습니다. 뭐 과거에서 일부에서는 과거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비세를 깎아주면 예. 어떤 경우에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정부 금고로 들어갈 2조 원이 그래도 국민들 호주머니에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쓰기 시작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돌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유류세 인하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 어떻게든 돈을 좀 풀어야겠는데 네. 추가 경정 예산을 또 편성을 하자니 국회 통과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전달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돈을 얹어줄 방법을 찾다가 찾아낸 게 유류세인 거예요. 원래 기획재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류세는 많이 돈을 널리 돈을 말하자면 퍼주는 정책인데 네. 효과는 체감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도 좀 뒷받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단기 처방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그 손이 막 떨릴 때 당뇨병 환자가 사탕 먹는 거랑 예. 비슷한 겁니다. 적절한 비유를 또 해주셨네요. 네. 자, 오늘 조금 전이었죠. 3분기 GDP 경제성장률 발표됐습니다. 네. 0.6%에 그쳤더군요. 또 0%대 성장률입니다. 그렇죠. 어제 일자리 대책이 나왔고 오늘 3분기 GDP가 나왔고 뭔가 정부도 발표하는 시점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율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0%대 성장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0%대 성장률은 여전히 이제 지지부진한 경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0.6이라는 숫자는 전기 대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분기를 2분기와 비교한 거고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간 성장률,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올해 2.7%를 기록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럼 2.7%와 비교하려면 전년 동기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 값으로 치면 이제 2.0입니다. 근데 2.0이면 한국은행에서 이 하반기가 2.6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 이 3분기가 2.0이면 그냥 단순 평균했을 때 4분기가 3.2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2.7%라는 숫자마저도 다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에 내다봤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거의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무거운 얘기를 계속 2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서 저희도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